난 괜찮을 줄 알았다. 64년생 대기업 팀장의 은퇴 후 절망적 현실. 요즘 뉴스를 보면 평생 한 직장에서 성실히 일했는데도 은퇴 후에는 힘들다라는 이야기가 자주 들리죠. 저도 어릴 때는 정년까지 열심히 다니면 퇴직금도 있고 연금도 있으니 막상 은퇴해도 별 문제 없겠지라고 막연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서 들리는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사정이 다들 제각각이더라고요. 집이 있는지, 자녀가 몇 명인지, 생활비가 얼마나 드는지 등 아주 다양한 요소가 인생 후반부를 결정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그렇듯 설마 내가 그렇게까지 힘들어질까? 라고 생각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넘기곤 하죠. 그런데 오늘 이야기할 주인공인 64년생 대기업 구매팀장님 이야기는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난 오랜 기간 대기업에서 잘 나갔으니 은퇴해도 편하게 살겠지라고 자부했다가 예상치 못한 상황에 한순간에 뒤통수를 맞아버린 케이스거든요. 사실 저도 이분 이야기 들으면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나도 언젠간 저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들기도 했고요. 1. 은퇴 후 시작된 뜻밖의 나락. 보통 대기업에 30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이나 퇴직연금 혹은 임원급이었다면 연봉도 꽤나 높았을 테니 은퇴 후 삶에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정작 은퇴하시고 몇 년 지나 보니 월급이 사라진 자리에 생긴 건 끊임없이 빠져나가는 생활비와 의료비, 부모님 봉양비, 자녀 지원비 같은 현실적 지출들이었습니다. 64년생 대기업 팀장님 역시 꽤 두둑하다고 생각했던 퇴직금이 생각보다 빠르게 소진되는 걸 경험하셨대요. 왜냐하면 그동안 회사가 지원해주던 혜택들, 이를테면 통신비나 차량 유류비, 식대, 복지카드 등으로 누리던 부분들이 전부 개인 부담으로 넘어오니까 이전에는 눈치 못 채던 소소한 생활비들이 은퇴 후에는 매달 엄청난 압박으로 다가온 거죠. 게다가 자녀가 아직 대학에 다니고 있다고 하면 학비나 생활비 지원이 필요할 수도 있고 부모님이 요양원이나 간병이 필요한 상황이 되면 그 비용도 만만치 않잖아요. 결과적으로 퇴직금이며 연금이며 하나둘 줄어드는 걸 보고 이러다가는 곧 바닥나겠다 싶어 원치 않는 은퇴 후 취업까지 알아보게 됐다고 하더군요. 그마저도 나이가 있으니 취업문은 더 좁고 결국 위치도 안 좋고 월세도 저렴한 반지하 방을 전전해야만 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제 마음속에 경고음이 울렸어요. 아, 나라고 다를 게 없겠구나. 실제로 은퇴 후 생활이 궁핍해진 분들의 이야기를 더 들어보면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평생의 대부분 시간을 회사 생활에만 몰두했고 은퇴 후를 구체적으로 설계하거나 시뮬레이션 해보지 않았다는 점이죠. 2. 은퇴 준비 부족의 흔한 사례 3가지. 제가 주위 분들이나 여러 기사에서 접한 사례를 종합해보면 이런 식으로 난 괜찮을 줄 알았다라고 방심했다가 은퇴 후 크게 고생하는 경우가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눠지더라고요. 1. 부동산 가치 상승에만 기대다가 매매 타이밍 놓친 경우. 첫 번째는 부동산에 대한 맹신입니다. 예전에는 집 한 채 사두면 그게 곧 노후 자산이라는 말이 자주 들렸습니다. 물론 과거에는 집값이 꾸준히 올랐고 특별히 손해를 볼 일이 없다고 여겨지던 시절이 있었죠. 하지만 문제는 그 집이 현금화되기 전까지는 내 손에 잡히는 돈이 아니다 라는 데 있습니다. 그러다 은퇴 후가 되면 막상 집을 팔면 어디로 갈 건데? 하는 불안감이 생겨서 쉽게 팔지도 못하고 혹은 집이 팔리고 나서도 생각만큼의 차익이 나지 않거나 또 새로 이사갈 집값이 올라서 결과적으로 차익이 크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64년생 팀장님도 나중에 집값 오른 걸로 노후를 편히 살겠다는 막연한 생각이었는데 정년 즈음에서 집값이 기대만큼 오르지 않아 계획이 완전히 틀어져 버렸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빚은 나중에 갚으면 되지 하다가 퇴직 후 이자 폭탄 맞은 경우. 두 번째 사례는 부채가 문제인 경우예요. 현역 시절에는 월급이 안정적으로 들어오니까 어느 정도 빚을 내서 아파트를 사거나 자녀 결혼 자금을 마련해 주더라도 매달 월급으로 갚으면 되겠지 하는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막상 퇴직하고 나면 어떤가요? 큰 돈이 한 번에 들어올 기회는 퇴직금이 거의 유일한데 이미 대출이 많아서
그 퇴직금으로 빚을 다 갚고 나면 정작 손에 남는 돈이 별로 없다는 거죠. 게다가 퇴직금조차도 그대로 쥐고 있기가 어려운 게 은퇴 후 생활비는 매달 적자가 나는 구조니까요. 결국 이자는 계속 쌓이고 또 어쩔 수 없이 연금이나 모아둔 예금을 먼저 깨서 쓰게 되면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빚에 허덕이는 상황이 옵니다. 내가 퇴직 전에 제대로 빚 정리를 했어야 했는데 하고 뒤늦게 후회해도 이미 늦은 거죠. 3. 은퇴 후 자영업에 뛰어들었지만 손실만 본 경우. 세 번째 사례는 자영업입니다. 좀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정년퇴직 후에 치킨집 창업이나 카페 창업 같은 자영업 시장에 뛰어드는 분들이 많습니다. 최근엔 배달 관련 창업도 늘었고요. 그런데 회사에서 수십 년간 축적한 노하우나 인맥이 전혀 다른 업종에 그대로 적용되진 않아요. 거기에 시장 분위기를 잘못 읽거나 경험 부족으로 임대료, 인테리어, 인건비 등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하면 쉽게 빚만 늘어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64년생 팀장님도 첫 은퇴 후 내가 관리 능력은 있으니 식당 운영도 잘하겠지라고 도전했다가 영업 부진과 임대료 부담으로 결국 몇 천만 원을 날리고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그 후로는 수중에 남아있는 돈이 거의 없어서 더욱 빠르게 나락으로 떨어진 거죠. 3. 난 괜찮을 줄 알았는데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 자, 이렇게 세 가지 대표적인 케이스를 들었는데 사실 이 외에도 자녀, 유학 자금이나 갑작스런 질병 등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얼마나 많겠어요. 문제는 내가 그런 상황이 오겠어? 하는 아니란 태도 자체가 가장 위험하다는 겁니다. 저도 아직 은퇴가 멀었다고 생각하고 그때 가서 알아서 되겠지 하는 마음이 솔직히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의 현실담을 들으니까 준비 없는 은퇴는 정말 무섭다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4.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그렇다면 우린 도대체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첫째, 구체적인 수치로 재무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예컨대 은퇴 후 매달 얼마가 들어오고 얼마가 나가는지를 아주 세밀하게 엑셀로 적어보는 거죠. 생각보다 여기서 현실을 직시하게 됩니다. 내가 실제로 매달 몇백만 원 적자가 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걸 알면 미리 절약할 부분, 대출 정리할 부분, 자산 재구성할 부분을 파악할 수 있으니까요. 둘째, 가능하다면 퇴직 전부터 부업이나 다른 분야의 일을 병행해 보면서 은퇴 후 수입원을 마련해 두는 것도 방법이에요. 저도 최근에 주말이나 퇴근 후에 간단한 온라인 강의나 재택 아르바이트 등을 알아보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많이 봤거든요. 이런 파이프라인을 늘려놓지 않으면 은퇴 후에는 정말 일자리를 구하기가 더 어려워지니까요. 셋째, 막상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라고 해요. 평생 대기업에서 일했다면 자존심이 강해져서 은퇴 후에 소위 말하는 단순 노동이나 사무 보조 같은 일을 기피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런데 결국에는 내가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일을 통해서 소소하게라도 지속적으로 수입을 얻고 사회와 연결되어 있는 게 훨씬 낫다는 겁니다. 5. 결론 결국 미리 준비하고 낮은 자세로 배우는 수밖에. 결국 난 괜찮을 줄 알았다라는 말처럼 위험한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대기업에 다닌다고 안심할 일이 전혀 아니고 중소기업, 공무원, 프리랜서 할 것 없이 누구나 은퇴 준비가 미흡하면 똑같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64년생 대기업 팀장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30년이나 그 안정적인 회사를 다녔는데도 이렇게 되나? 하고 놀랐지만 사실 그분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이런 사례가 생각보다 많고 또 앞으로 더 많아질지도 모르죠. 어쩌면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어떻게 살아갈지 지금부터라도 구체적인 플랜을 짜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사례 부동산, 부채, 자영 없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흔한 일들이니까요. 만약 지금이라도 조금씩 줄이자, 조금씩 준비하자라고 생각하며 행동을 바꾼다면 은퇴 후에도 가슴 쓸어내리지 않고 살 수 있겠죠. 지금까지 이야기 들으시면서 다소 불안해지셨다면 그 불안감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하나씩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요? 저 또한 아직 시간 좀 남았다 하며 마음 놓고 있었는데 이 글을 쓰면서 스스로 다시금 재정 계획부터 잡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난 절대 괜찮지 않을 수 있다는 걸 늘 염두에 두고 말이에요. 은퇴 준비, 해도 끝이 없지만 안 하면 낭떠러지라는 말도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도 64년생 대기업 팀장님처럼 설마 하다가 크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부디 이야기가 지금 준비를 시작하거나 혹은 계획을 점검해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요. 형편이 여의치 않으면 자연스레 지출을 줄이게 됩니다. 굳이 절약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있는 그대로 살게 되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마저 안 될 때입니다. 은퇴했어도 결국 다시 일터를 찾아 나서는 분들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쉬고 싶어서 내려간 시골인데 결국 생활비가 감당 안 돼서 마트 알바를 하거나 다시 도시에 올라오는 경우도 적지 않죠. 은퇴 후 삶이 정말 여유로워지려면 단순히 시골로 이사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생활비 구조를 바꾸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저 역시 도시에서 퇴직한 뒤 아내와 함께 충청도 외곽으로 내려와 살고 있습니다. 공기가 맑고 시계가 느리게 흐르는 듯한 이곳의 평온함은 도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선물 같았죠. 그런데 막상 살아보니 생활비가 확 줄지는 않는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오히려 도시보다 더 나가는 부분도 있더군요. 자, 그럼 지금부터 제가 살면서 체감한 시골 생활비의 진실, 그리고 도시와의 실질적 비교를 3가지 사례로 나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식비와 교통비의 반전입니다. 많은 분들이 시골에 가면 반찬 걱정도 없고 나물도 캐다 먹고 농산물도 싸다고 하시죠? 맞는 말입니다. 저희는 봄만 되면 텃밭에서 상추, 쑥갓, 열무를 직접 따다 먹어요. 하지만 문제는 다양한 식재료를 사러 마트 갈 때마다 왕복 30km를 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심처럼 마트가 집 앞에 있는 게 아니라 한번 장 보러 가면 차 기름값만 만만치 않아요. 이게 쌓이면 도시에서 대중교통으로 움직이던 시절보다 교통비는 더 들게 됩니다. 또 농산물이 싸긴 한데 고기나 가공식품은 오히려 비싼 편이라 외식비와 식비가 마냥 줄지는 않았어요. 결국 음식은 단순해졌지만 생활비는 크게 줄지 않았죠. 두 번째 사례는 집 유지비와 수도 광열비입니다. 도시의 아파트에서 살 때는 관리비에 포함돼 있던 것들을 시골에서는 전부 개별적으로 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수도는 지하수를 쓰니까 정기적으로 펌프를 점검해야 하고 겨울철 보일러는 기름 보일러라 기름값이 무서워서 마음대로 틀지도 못합니다. 도시에서 전기장판 하나로 버티던 겨울이 시골에선 난로와 보일러, 심지어 전기 난로까지 겹쳐야 견딜 수 있어요. 제가 살고 있는 동네의 한 70대 어르신은 겨울만 되면 도시로 다시 가고 싶다는 말을 자주 하세요. 난방비 부담 때문입니다. 물론 월세가 없는 건 장점이지만 그 외에도 유지 보수나 긴급 수리 비용이 수시로 발생해요. 가령 저희도 지붕에서 비가 센 적 있는데 인부 부르는 데만 20만 원 넘게 나갔습니다. 세 번째는 의료 접근성과 돌발 지출입니다. 도시에서는 어디 아프면 바로 병원에 가면 됐는데 시골은 응급실까지 1시간 이상 걸리는 곳도 많습니다. 정기검진이나 치료를 위해선 하루를 통째로 비워야 하고 차가 없으면 택시를 불러야 해요. 물론 주민지원 차량이 있는 곳도 있지만 예약이 복잡하고 갑작스러운 상황엔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60대 은퇴자는 시골로 이사 온 지 2년 만에 다시 도시 근처로 집을 옮겼습니다. 이유는 병원 가는 게 너무 불편해서였습니다. 게다가 시골은 의외로 잔고장이 많은 환경이라 농기계 수리, 정원관리, 도로 보수 등 크고 작은 지출이 계속 생기더군요. 계획에 없던 돈이 새는 게 반복되다 보면 은퇴 자금이 생각보다 빨리 줄어듭니다. 결국 은퇴 후 시골살이의 생활비는 단순히 싸다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도시에서는 월세나 전세 부담이 크지만 그 외 지출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합니다. 반면 시골은 예상치 못한 비용이 수시로 튀어나오고 그걸 막을 시스템이나 대안이 부족하다는 점이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골로 내려가기 전에 반드시 준비해야 할 3가지를 강조합니다. 첫째, 월 고정 지출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구조 만들기. 예컨대 텃밭 운영이 가능할 만큼 체력과 여유가 되는지
난방비 대비책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자동차 유지비와 기름값까지 포함한 교통비 시뮬레이션 해보기. 셋째, 긴급 의료 및 생활 서비스 접근 가능성 체크하기. 병원까지 몇 분 거리인지, 응급 상황에서 이웃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꼼꼼히 살펴야 해요. 시골살이는 단순히 돈이 안 들어서 좋은 곳이 아닙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와 소비 패턴을 바꾸는 환경일 뿐이죠. 어떤 분들에겐 오히려 도시보다 더 비쌀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무작정 시골로 가면 해결된다는 막연한 생각은 위험합니다. 저는 지금 시골에 살며 더 절약하고 더 부지런히 살아갑니다. 대신 마음은 한결 여유롭습니다. 물가보다 중요한 건 내 생활 방식이고 돈보다 소중한 건 내가 느끼는 평안이더군요. 은퇴 후 어디서 어떻게 살지는 각자의 선택입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건 그 선택이 생활비와 직결된다는 현실을 명확히 알고 준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도시 살 땐 몰랐던 그 진실을 지금 이 글을 읽는 분들이 미리 알게 되길 바랍니다. 앞서 은퇴 후 시골 생활비의 현실을 실제 사례 중심으로 말씀드렸다면 이제는 보다 전문가적 시각에서 구체적인 정보와 실질적인 대비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은퇴 후 시골살이를 계획하고 계신 분이라면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을 반드시 메모해 두셔도 좋습니다. 먼저 생활비 항목별 평균 지출 구조부터 살펴볼게요. 일반적인 시골 은퇴 부부의 생활비는 싸다는 인식과 달리 꽤 구조적으로 파악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기초 생활비로 월 평균 100만 원 이하로 가능하다는 말도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국 귀촌 가구 중 은퇴자, 부부 기준으로 월 평균 지출은 130만 180만 원 사이가 일반적입니다. 그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식비 및 생필품 약 40만 60만 원, 차량 관련 유지비 기름값, 정비, 보험료 등 월 20만 30만 원, 의료 및 약값 월 10만 원 이상 만성질환 보유 시 훨씬 증가, 공공요금 및 통신비 약 15만 20만 원, 기타 생활비 택배, 마을 앱비, 예비 지출 등 약 10만 원 이상. 이 수치는 어디까지나 평균이지만 중요한 건 예상보다 적게는 안 든다는 점입니다. 직접 농사 짓고 자급자족하면 돈 안 든다는 말도 현실에선 제한적이에요. 직접 농사를 짓기 위해선 장비도 필요하고 초기 정착 비용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럼 생활비를 줄이면서도 안정적인 시골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실용 팁을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1. 차량 없이 살 수 있는 지역 선택. 시골살이의 핵심 비용 중 하나가 교통비입니다. 자동차 없이는 병원, 마트, 관공서에 접근하기 어려운 곳들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읍내와 가까운 마을 혹은 농협, 하나로마트, 보건소 등이 밀집한 생활권이 중요합니다. 차량을 줄이거나 없애는 것만으로도 월 20만 원 이상 아낄 수 있습니다. 실제 팁 고령 귀촌자 중 읍내 근처 단지형 귀촌 마을을 선택한 분들이 병원 시장 접근성과 사회적 교류 측면에서 훨씬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2. 난방비는 미리 대비하자. 태양광, 보일러 이중화 등 고려. 시골은 도시보다 겨울이 훨씬 춥습니다. 석유 보일러의 경우 한 달에 30만 50만 원 이상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귀촌자들은 초기 비용이 들더라도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전기료 부담을 줄이고 펠렛 보일러나 전기 보일러 이중화를 고려하기도 합니다. 특히 남양집 구조나 단열이 잘 된 주택이 난방비 절감에 큰 도움이 됩니다. 주의사항 저렴한 주택 위주로 찾다가 단열이 안 된 낡은 집에 입주하면 난방비 폭탄 맞기 쉽습니다. 구입 전 반드시 단열 구조를 체크하세요. 3. 응급상황 대비책 마련 필수 병원 접근성과 요양의 거리. 도시에서는 대형 병원 접근성이 좋아 심각한 병이라도 빠르게 대응할 수 있지만 시골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같은 만성질환이 있다면 반드시 20분 내 병원 진입이 가능한 지역을 선택해야 합니다. 실제 사례의 한 70대 은퇴자가 의료 사각지대라 불리는 강원도 산간에 귀촌했다가 심근경색 발생 시 병원까지 1시간이 걸려 큰 위험을 겪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례 이후 일부 지자체는 응급차 우선 지원 마을 제도를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거주 전 이런 정책이 있는지도 체크하면 좋습니다. 4. 공공지원제도 적극 활용하기. 귀농귀촌 초기 정착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시군구청이나 농림축산식품부의 귀농정착금, 농지구입지원금, 주택수리비 지원금 등 각종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부 지역은 월세 지원도 해주고 귀농창업자금으로 최대 3억 원까지 연리 1% 대출도 가능하죠. 꿀팁 지역 농업기술센터나 귀농귀촌지원센터의 상담만 받아도 내가 몰랐던 지원금과 정책들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5. 일거리를 가볍게라도 마련해 둘 것. 생활비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고정 수입의 확보입니다. 은퇴 후에도 무리 없는 수준에서 작은 수입을 만들면 시골살이의 안정성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텃밭 작물로 직거래장터 판매, 유튜브 수익, 농촌 체험 강사, 주말 농장 임대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실제 예시 60대 부부가 퇴직 후 블루베리 농장을 운영하며 지역 직거래 장터에 출하하고 동시에 유튜브로 재배 노하우를 공유해 월 30만 50만 원의 수입을 꾸준히 올리고 있습니다. 고정적인 부담 없이도 이 정도 수입이면 난방비, 통신비는 충분히 커버되죠. 결국 은퇴 후 시골 생활은 싸다, vs 비싸다의 이분법이 아니라 준비한 만큼 절약되고 준비 안 한 만큼 지출이 폭증하는 구조입니다. 무작정 내려가는 게 아니라 지출 항목을 꼼꼼히 파악하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구조인지 검토해야 진짜 여유로운 시골살이를 할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인생 2막을 시골에서 보내고 싶다는 꿈은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숫자와 구조를 정확히 들여다보는 현실 감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감성만으로는 살 수 없지만 감성과 실용이 조화를 이루면 시골살이는 분명 도시보다 더 따뜻하고 더 평온한 은퇴의 보금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엔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오래도록 외국에서 살다가 몸이 아파 무작정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익숙할 줄 알았던 내 나라가 어쩐지 낯선 타국처럼 느껴졌어요. 주변 사람들과 말은 통하지만 마음은 자꾸 멀어졌고 고향이라 믿었던 이곳에서 오히려 외로움이 짙어졌습니다. 30년이라는 공백은 생각보다 컸고 내가 떠난 사이 세상은 너무 많이 바뀌어 있더군요. 하지만 하나하나 다시 배워가고 부딪히며 익숙해지다 보니 조금씩 마음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정들면 고향이라는 말의 의미가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어디든 처음은 낯설고 어색한 법이고 결국은 적응하기 나름이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렇다면 왜 많은 은퇴 이민자들이 귀국 후의 삶에서 다시 외로움을 느끼게 될까요? 이 문제는 단순히 장소의 변화 때문만은 아닙니다. 익숙했던 외국 생활과의 단절, 그리고 한국 사회가 가진 특유의 속도와 분위기, 관계의 거리감까지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아래 3가지 실제 사례를 통해 이 문제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68세 김정숙 씨의 이야기입니다. 미국에서 28년간 간호사로 일하다 은퇴 후 건강상의 이유로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처음엔 병원 접근성이나 보험 문제 때문에 한국이 더 낫다고 생각했지만 돌아와 보니 병원도 쉽지만은 않았고 혼자 사는 일상은 생각보다 외로웠습니다. 미국에서는 동네 커뮤니티에서 함께하던 모임이나 교회 활동이 있었지만 한국에선 모두가 바쁘고 개인적이었죠. 자신은 이젠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외톨이라고 말하며 심한 소외감을 토로했습니다. 두 번째는 62세 영호 씨 부부입니다. 태국에서 10년간 은퇴 생활을 즐기다가 손주의 출산을 계기로 한국에 다시 정착했는데 생활 물가와 가족 관계, 특히 며느리와의 거리감에서 큰 벽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들은 손주 때문에 돌아왔지만 실상은 손주만 보고 사는 삶이 되어버렸고 자신들의 삶은 점점 희미해졌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태국에선 이웃과 매일같이 대화했는데 여기선 아파트 문 밖을 열 일도 없다고 말할 정도로 사회적 고립을 느꼈습니다. 세 번째는 조금 다른 경우입니다. 65세 정혜수 씨는 베트남에서 5년간 살다가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해외에선 내 나이에도 새로 친구 사귀는 게 어렵지 않았는데 한국에선 나이 들면 새로운 관계 맺기가 정말 어렵다고 말합니다. 정 씨는 귀국 후 2달 동안은
우울감에 시달렸고 결국 심리상담을 받으며 겨우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한국 사회가 너무 바쁘고 사람들 간의 틈이 좁은 듯 보이지만 막상 들어가긴 힘든 보이지 않는 장벽이 있다고 표현합니다. 이처럼 은퇴 후 귀국이 새 출발이 되기도 하지만 새로운 고립의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외국 생활에서의 자유로움이나 여유는 한국의 시스템적 편리함과는 다른 종류의 삶입니다. 그래서 많은 은퇴 이민자들이 한국에 돌아와 낯선 고향에서 어색함과 소외를 동시에 겪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외로움의 함정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심리적 준비가 필요합니다. 한국이 예전 그대로일 거라는 기대는 버려야 합니다. 사회는 변했고 나도 변했습니다. 나는 이제 제3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둘째는 새로운 루틴을 만드는 것입니다. 단순히 과거로 돌아간다는 개념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자세로 생활 반경을 넓혀야 합니다. 동호회, 재능기부, 평생교육, 걷기 모임 등 나이와 무관하게 삶의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활동들을 일부러 찾고 만들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관계 맺기의 방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한국식 인간관계는 빠른 속도로 깊은 유대를 기대하기보다는 천천히 시간 속에서 신뢰를 쌓아가는 방향이 더 적합합니다. 해외에서처럼 열린 커뮤니티는 드물 수 있지만 대신 소규모 깊이 있는 관계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먼저 다가서야 합니다. 내가 손을 내밀지 않으면 아무도 다가오지 않습니다. 결국 은퇴 이민과 귀국 후의 삶은 이중의 적응을 요구합니다. 낯선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 단단해졌던 자신을 다시 낯선 고향에 맞게 부드럽게 풀어주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외로움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겨내는 힘은 공간이 아니라 결국 자신 안에 있습니다. 정든다는 건 시간을 들여 익숙해지고 마음을 주는 일입니다. 외국이든 한국이든 삶의 질은 결국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을 보는 당신도 지금 그런 길 위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처음은 낯설겠지만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하나 알아가면 그곳은 다시 나의 고향이 될 수 있습니다. 은퇴 이민자들이 귀국 후 외로움을 느끼는 데는 뚜렷한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히 낯선 곳에 돌아와서가 아니라 생활 구조의 단절과 사회적 관계망의 해체, 그리고 기대와 현실의 괴리가 맞물리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전문가적 시각에서 조금 더 깊이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정서적 고립감은 은퇴 이민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심리적 현상입니다. 한국행을 선택한 이유는 대부분 건강 문제, 가족과의 재회 또는 경제적 여건 변화 때문인데요. 돌아와 보니 가족이 다가와 줄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자녀들은 바쁘고 친구는 흩어졌으며 사회는 이미 익숙한 타인들끼리 촘촘하게 얽혀 있어 외로움은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인 존 카시오포 교수 유너버서티 오브 시카고는 외로움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뇌의 생존 경보 시스템이라고 설명합니다. 즉, 사람과의 연결이 차단되면 우울, 불안, 수면 장애, 면역력 저하 등 복합적인 신체적 영향이 생긴다는 것이죠. 귀국 후 외로움을 일시적인 감정이라 넘기지 말고 조기에 예방하고 다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용적인 조언 1. 귀국 전부터 온라인 커뮤니티와 연결을 시작하자. 많은 이민자들이 귀국을 결심할 때 물리적 준비집, 건강보험, 은행 계좌 등에는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러나 심리적 사회적 연결은 사전에 준비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에도 은퇴 이민자나 재외 동포들을 위한 온라인 커뮤니티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귀국자 커뮤니티, 시니어 귀국 정착 모임, 50 귀향세대 모임 같은 네이버 카페나 페이스북 그룹을 활용하면 비슷한 배경을 가진 이들과의 공감과 정보 교류가 가능합니다. 이런 커뮤니티에서는 집 구하는 팁, 병원 후기, 주민센터 지원금 정보 등 실질적인 정보도 공유되므로 귀국 후의 시행착오를 줄이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미리 온라인으로 관계를 맺고 오프라인 모임도 연계되면 낯선 환경에서의 외로움도 확연히 줄어듭니다. 실용적인 조언 2. 60세 이상 귀국자들을 위한 지역사회 프로그램 적극 활용하기. 서울, 부산, 수원, 대구 등 주요 도시의 50센터나 노인복지관에서는 재취업, 평생학습, 자원봉사, 취미활동, 심리상담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 50플러스 캠퍼스의 경우 귀국자 재적응 과정, 디지털 기초 교육, 시니어 유튜브 제작 클래스 같은 프로그램이 매월 열리는데요. 이런 활동에 참여하면 기술도 배우고 비슷한 연령대의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관계가 형성됩니다. 2024년 기준 50센터 참여자의 65%는 사회적 소속감을 느끼게 되었다고 답했습니다. 그중 43%는 프로그램을 통해 정기적인 만남 모임이 생겼고 27%는 작은 모임에서 친구를 사귀게 되었다고 하니 고립감을 해소하는 데 꽤 효과적인 셈이죠. 실용적인 조언 3. 귀국 후 정체성 혼란에 대한 대비 필요. 오랜 이민 생활을 하다 보면 한국 사회에 다시 섞이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언어는 통하지만 사회의 정서와 속도는 낯설게 느껴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30년 동안 캐나다에 살다 귀국한 어시 65세는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와 비공식적 위계 문화에 적응하는 데 큰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럴 때 필요한 건 나 자신을 다시 정의하는 과정입니다. 다시 사회에 끼어드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역할을 찾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이곳에 필요한 사람이라는 감각을 되찾을 수 있는 활동들 작은 봉사, 이웃 아이들 대상 영어, 멘토링, 지역 축제 참여 등을 하나씩 시도해 보세요. 이는 미국의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이 말한 노년기의 자아 통합이고 인테그러티 개념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는 노년기에 삶의 의미와 기여감을 느끼지 못하면 절망감에 빠지게 된다고 말했죠. 따라서 귀국 후에는 나는 이제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다시 답할 수 있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합니다. 마무리 팁. 귀국 후 외로움을 줄이기 위해 가장 실용적인 전략은 새로운 일상 리듬을 만드는 것입니다. 아침 산책 루틴 만들기. 동네 도서관이나 카페에서 하루 30분 머물기. 매주 1회 소모임이나 강의 참석하기. 외출 후 다녀왔습니다. 대신 오늘도 잘 버텼습니다. 라고 스스로에게 말 걸기. 이런 사소한 습관들이 자기 돌봄과 일상 적응의 핵심 도구가 됩니다. 결국 귀국이든 정착이든 핵심은 외로움은 나만의 것이 아니다 라는 걸 인식하고 스스로 움직이는 겁니다. 어디서든 살아가는 건 결국 혼자서 이겨내는 과정이 아니라 함께 연결되는 연습입니다. 낯선 고향에서 다시 익숙해지기까지 그 여정 속에서 스스로에게 친절해지기를 바랍니다. 62세. 평생을 교단에서 아이들과 함께했던 한 남자가 있었다. 그는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 교복 입은 학생들을 맞이했고 나이를 먹을수록 그만둘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교실 문을 열 때마다 아이들이 반갑게 인사하는 그 순간이 좋아서 버텼다. 하지만 결국 정년은 찾아왔고 그는 2월 마지막 종례를 끝으로 조용히 교단을 떠났다. 그리고 몇 달 후 첫 연금 수령일. 그는 연금을 받은 그날 곧장 자신의 서재로 향했다. 책상 위에는 오래된 봉투 하나. 퇴직 직전부터 적어두었던 메모들이 빼곡히 들어있던 노후 계획 노트였다. 그는 그 메모지 위에 단 한 줄을 적었다. 이 돈으로 평생을 살 수는 없겠구나. 은퇴 후 첫 연금 그날 깨달은 현실. 퇴직하면 모든 게 끝인 줄 알았죠. 이젠 쉬자. 그동안 고생했으니 이제 좀 누리자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하지 않더군요. 정년퇴직한 62세 교사. 연금이 입금된 날 가장 먼저 했던 일은 기쁨의 눈물이 아닌 계산기 두드리기였습니다. 이 정도면 한 달 생활비로 충분하겠지? 그런데 전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금액을 보는 순간 막연했던 불안감이 현실이 되어버렸어요. 사례 1 30년 교직 생활, 그 결과가 이거라니요. 박종수 가명, 62세 씨는 중학교 국어교사로 30년 넘게 재직했습니다. 정년 퇴직 전, 그는 아내와 함께 시골에 작은 주택을 짓고 텃밭 가꾸며 사는 인생을 계획했죠. 그런데 첫 연금 수령액을 확인하고 계획은 전면 수정됐습니다. 정확히 179만 원이었어요. 둘이 살기에 빠듯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막상 보니 국민건강보험료, 관리비, 통신비, 차량 유지비만 해도 100만 원이 넘더라고요. 식비랑 기타 생활비까지 더하니 마이너스더라고요. 결국 종수 씨는 지역 도서관에서 고전 문학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월 50만 원이라도 벌어야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일은 덜 힘들고 익숙하니 그나마 다행이에요.
사례 이 남편 연금 믿었는데 알바라도 해야 하나 봐요. 이정화 60세 씨는 남편이 교사로 은퇴하면 연금으로 노후가 안정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매달 200 넘게 나온다기에 괜찮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둘이 쓰기엔 빠듯하더라고요. 애들 학자금 대출이랑 경조사비가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정화 씨는 최근 한 카페에서 파트타임 바리스타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일 안 해도 될 줄 알았는데요. 요즘은 은퇴하면 일단 제2의 직업부터 알아봐야 하나 봐요. 손님들한테 커피 내리며 웃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오히려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도 들어요. 사례 3교단 떠난 뒤 우울증이 올 줄은. 김남철 63세 씨는 퇴직 후 해방감보다 공허함을 먼저 느꼈다고 합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던 습관이 사라지니 시간은 많은데 뭐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퇴직 후 받은 연금은 약 190만 원. 혼자 살기엔 그럭저럭 괜찮겠지 싶었는데 문제는 돈보다도 할 일 없음이었어요. 일도 없고 대화할 사람도 없고 집에만 있으니 멍해지더라고요. 며칠은 술로 버텼어요. 남철 씨는 이후 지역복지관에서 노인 대상 IT 교육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생활비엔 도움 안 돼도 다시 말 걸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전문가 인사이트 연금은 기초 체력일 뿐입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교직원연금 등 모든 연금은 사실상 노후 기본 생계의 뼈대 역할일 뿐입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 자료에 따르면 2025년 현재 30년 이상 교직 생활자의 평균 연금 수령액은 월 18만 210만 원 수준입니다. 여기에 배우자까지 은퇴 상태라면 최소 월 250만 300만 원은 있어야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연금만으로는 여행 문화 생활 예비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다음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연금 외에 월 5만 100만 원 추가 수입원 확보. 강의, 재능 기부형 아르바이트, 소규모 유튜브 채널 등. 퇴직 전 3년 소비 패턴 점검 후 지출 구조 미리 조정. 퇴직 후 급격한 소비 감소는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어 점진적 조정 필요. 정신적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사회적 역할 설계. 봉사, 동호회, 커뮤니티 활동은 삶의 의미 회복에 큰 도움이 됨. 마무리하며 연금 그 자체보다 중요한 것. 연금이 입금된 날 어떤 사람은 가슴 졸이며 전기세 걱정을 하고 또 어떤 이는 설레며 다음 달 여행지를 고릅니다. 문제는 금액 그 자체보다 그 돈으로 설계한 노후 인생의 방향성입니다. 연금이 작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그걸 어떻게 움직일 돈으로 바꿀 것인지가 진짜 은퇴 설계입니다. 62세 교사였던 그 남자처럼 연금을 받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제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까를 진지하게 마주하는 일입니다. 그 한 줄의 다짐이 은퇴 후 30년을 바꾸는 출발점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교직 은퇴자의 연금 도대체 얼마나 나오길래? 많은 분들이 교사였으면 연금 넉넉하잖아 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막상 퇴직하고 첫 통장에 찍힌 금액을 보면 충격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2025년 기준 평균적인 30년 이상 재직 교사의 월 연금 수령액은 180만 원에서 210만 원 수준이에요. 이건 세정 금액이고 실수령액은 아래처럼 차감됩니다. 공제회 대출 상환금 공제회에서 대출받은 적 있다면 매달 자동 차감. 건강보험료 연금 수령자에게는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어 부과. 기타 세금 공제, 장기요양보험료 등 포함. 이런 거 다 빼고 나면 실제로 손에 쥐는 건 월 150만 원 안팎이라는 분도 많습니다. 은퇴 교사들에게 꼭 필요한 생활비 구조. 퇴직 후에는 무조건 지출 구조부터 손봐야 합니다. 아무리 교직 생활을 오래 했다 해도 은퇴 이후는 월급이 아닌 고정연금 수입만으로 살아야 하니까요. 기본적으로 은퇴 부부의 월 생활비 평균은 약 260만 300만 원 선입니다. 국민연금공단 고령층 생활비 실태조사 2024. 대략 나눠보면 이렇습니다. 식비 생필품 8만 100만 원. 고정비 관리비, 통신, 차량 등 50만 원. 의료 비비정기 지출 경조사, 손주 용돈 등 50만 원 이상. 여가취미 기타, 자율소비 3,050만 원. 즉, 연금만으로는 최소 생계는 되지만
문화적 삶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은퇴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실질적인 행동 5가지. 1. 연금 수령액 vs 실제 지출 비교하기. 퇴직 후 첫 연금을 받자마자 할 일은 가계부 펼치기입니다. 최소 3개월간의 지출 항목을 정리해서 매달 얼마가 들어오고 얼마가 나가는지 비교해 보세요. 예상보다 빠르게 마이너스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이건 추가 소득이 필요한지 아닌지 판단하는 기준점이 됩니다. 2. 건강보험료 변화 확인하기. 현직일 때는 급여 기준으로 계산되던 건강보험료가 퇴직과 동시에 지역 가입자로 바뀝니다. 이때 중요한 건 자동차, 주택, 금융자산까지 합산해서 보험료가 산정된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 1600cc 중형차 보유, 전세 2억 주택 거주, 은행의 퇴직금 일부 예치. 이런 조건이면 건보료만 월 15만 20만 원이 부과될 수 있어요. 자동차 처분, 자산 구조 조정 등으로 보험료를 낮추는 전략도 필요합니다. 3. 은퇴 후에도 가능한 수입 파이프라인 확보. 이 나이에 무슨 돈 벌어라는 생각보다는 내가 가장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수입 활동은 뭘까를 고민하는 게 맞습니다. 교사 출신이라면 다음과 같은 경로가 효과적이에요. 온라인 클래스 플랫폼 클래스 100일, 탈인 국어 영어 수학 기초 강의. 지역 평생교육 강사 고전 읽기, 논술 지도, 글쓰기 특강. 논술 자소서, 컨설턴트, 대학 입시 준비생 대상 컨설팅. 출판 에세이 작가 활동 퇴직 후 삶을 콘텐츠로 풀어내기. 월 30만 70만 원의 부수입만 만들어도 연금과 합쳐서 충분히 여유 있는 생활 가능합니다. 4. 우울감 예방을 위한 루틴 만들기. 실제로 은퇴 후 6개월 이내의 은퇴자 40% 이상이 우울 증세를 경험한다고 해요. 가장 큰 이유는 소속감 상실과 역할의 부재입니다. 그래서 퇴직과 동시에 자신만의 루틴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아침 산책 뉴스 스크랩, 주 2회 동네 독서 모임, 월 1회 복지관 자원봉사, 매일 1시간 글쓰기 5 그림 그리기. 이런 일상적인 사소한 습관이 은퇴 후 멘탈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돼요. 5. 비상금과 의료비 준비는 따로 떼어두기. 연금은 생활비로만 쓰는 게 맞고 갑작스런 지출 치과 치료, 자녀 지원, 교통사고 등은 따로 대비해 둬야 해요. 전문가들은 최소 생활비 6개월치 정도 약 900만 1200만 원을 비상금으로 분리해 둘 것을 권장합니다. 예금 단기 적금 등 바로 인출 가능한 형태로요. 마무리 정리연금은 출발선일 뿐입니다. 많은 분들이 연금 수령을 결승선처럼 생각하세요. 이제부터는 버티기만 하면 된다. 이 돈으로 끝까지 가자는 식이죠. 하지만 실상은 그 반대입니다. 연금이 찍힌 날이 진짜 은퇴 생활의 시작선이에요. 그걸 어떻게 쓰고 얼마나 보완하고 어떤 삶을 설계하느냐가 앞으로 30년을 결정짓습니다. 62세 교사처럼 조용히 책상에 앉아 이 돈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고민했던 그 순간이 가장 현명한 출발점일지도 몰라요. 그러니 오늘 이 글을 보시는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연금을 받았다고 안심하지 말고 그 돈이 살아 움직이는 돈이 되도록 만들어 보세요. 그게 진짜 은퇴 준비입니다.